자,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현입니다. 오늘 좀 특별하게 순서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시장이 워낙에 어렵기도 하고 뭐 고민도 많다 보니까 좀 편한 분위기로 한번 이야기를 3인이서 뭔가 이렇게 끝장 토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인사드리도록 하죠. 먼저 와우넷 김동엽, 강준혁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어때요 좀? 괜찮으세요? 미치겠습니다. 김동엽 파트너 좀 어떠세요? 안녕하냐고 물어보면 실례죠, 굉장히. 아, 죄송합니다. 예. 자, 일단 우리가 그러면 오늘 주제들을 몇 가지 좀 정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주제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얼음판 증시 길 잃은 코스피 바닥은. 자, 코스피 일단 코스피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코스닥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코스피가 이게 버틸만 하면은 또 떨어져서 끝나고 버틸만 하면 떨어져서 끝나고 아니면 아예 그냥 꽂아내리고 그래서 사실 이제 오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장중에는 항상 막 오늘은 몰라라는 것만 하다가는 그냥 에이 하고 다 망가져 버리는 바닥이 언제쯤 올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참 정말 싫은 질문이긴 해요. 누구부터 할까요? 김동엽 파트너. 예. 네. 바닥은 제가 지금 언제 아니면 몇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일주일째 나와서 네. 계속 그날 증시에 따라 갖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네. 맨날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살짝 죄송한데 네. 뭐 제가 생각하는 바닥은 일주일 전부터 2천 깨진다라고 지난주 네. 그 2천 깨지기 전날 말씀을 드렸어요, 공교롭게도.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2천이 깨지고 지금 이 모양 2천 회복 못할 거다. 네. 바로 지난 연말하고 10월 증시랑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지금 이런 모양이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뭐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한돈에서의 바닥은 8월 말 일단 시간으로는 8월 28일 정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MSCI 조정이 끝나는 날이 바닥일 것 같고 지수대로 굳이 말씀드리면 정말 내일 돌맞을지 모르겠지만 1800 초반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예. 그래 저도 사실 이 김동엽 파트너가 지금 얘기하시는 거를 듣고 나서도 저는 사실 굉장히 동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포인트다를 얘기하는 건 모르겠어요. 의미가 있는 건가? 사실은 맞추지도 못하지만 그거 맞춘다고 그러니까 맞추면 뭐 할 거냐고. 뭐 그죠? 지금부터 오늘보다 한 100포인트 더 빠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여기 지금 들으시는 우리 뭐 라이언 투자가님들 누가 쟤 정말 똑똑하다, 뭐 쟤 잘 그쵸. 맞추는 것 같다 노스트라다무스 그런 게 뭐가 거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저 XX 저 못된 XX가 놈만. 뭐죠? 예, 저는 잘 모르겠어서. 있어요. 있어요? 애기의 다른 표현인데 예. 그러기 딱 좋죠. 이게 예. 순발력이 기가 막히시는데 오늘. 네. 아니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 막 돌발 토론회 이런 거 했잖아요. 저 지금 이번 주 지난주부터 한 4-5번째 하다 보니까 돌발 이 집중 토론만. 그렇죠. 저랑도 한 번 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 네. 유튜브 방송 유튜브로도 했잖아요. 했었고, 그때부터 그죠? 시작해가지고 4-5번째 하니까 없던 탤런트가 막 생겨요. 그러게요. 방송이 이렇게 뭐랄까요? 부드러우신 분인지를 점점 더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간 김동엽 파트너는 그래요. 뭐 포인트는 사실 의미가 크게 있을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일단 MSCI 리밸런싱이 좀 끝나면 그때 가서 8월 말 좀 남았어요, 사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강준혁 파트너는 어떠세요? 이 얘기에 대해서 뭐 맞는지 아니면 그래도 좀 우리가 볼만한 포인트가 좀 느낌 있는 게 있는지. 지수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 8월 말까지 가지 않고 빨리 왔으면 네, 좋겠고 그렇죠. 사실 그렇죠. 1800포인트 가기 전에 그냥 바닥이 왔으면 좋겠고 뭐 이런데 네. 저는 요즘 시장을 보면 사실 무슨 생각이 좀 드냐 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돌발 질문으로 뭐 시장이 지금 정말 많이 혼란스러운가 뭐 이런 그죠, 얘기,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번 시장이 악재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첫 번째로 이제 불거지는 문제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무역 규제를 한다. 뭐 이런 부분이 그쵸,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무역 규제를 해 가지고 이 무역 규제가 잘못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GDP가 뭐 1% 정도 날아갈 수도 있다. 0. 몇 프로 날아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 GDP가 날아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라 경쟁력이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기 그쵸, 때문에 네.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서 한국을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인도를 투자하든지 딴 데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는 악재고 두 번째 악재도 역시 이제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쏜다.
미사일 쏘는 부분도 사실은 우리는 어쩔 수 없죠. 뭐 기본적으로 한국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외국인들은 이거 안보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빠져나가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어떤 무역 전쟁 부분이 계속 좀 심화되는 모습이 일단 보이니까 야, 이런 부분에서도 경제적으로 이제 한국이 중간에 끼어서 좀 타격을 받겠네. 그러면 누가 빠져나가야 되죠? 이것도 외국인이 빠져나가야 그렇죠. 되는 네. 거잖아요. 심지어는 최근에 한유리 약세로 갔단 말이죠. 한유리 약세로 가면 누가 빠져나가야 되죠? 자 손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외국인 빠져나가는데 외국인들은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순매수거든요. 네. 코스피도 순매수고 코스닥도 순매수예요. 네. 누가 팔았냐 하면 기관들이 다 팔았거든요. 요즘 네. TV를 보다가 제가 오늘도 TV를 보다가 뭐 저런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애기? 강아지 엄마 아빠 네. 얘기. 뭐 그 생각이 잠시 들었던 게 증권사에서는 지금 하는 얘기가 지수가 풀어보더라도 지금 너무 저평가가 돼 있고 네. 아니면 지수가 지금 어쨌든 간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하고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를 비교를 했을 때는 바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걔들은 계속 팔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굉장히 악재가 많아서 지수가 밀리니까 밀리는 이유들은 이것 때문에 밀린다 저것 때문에 밀린다라고 이유는 많이 되고 있는데 두고 보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고 기관들만 계속 팔면서 시장을 지금 이 모양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네. 지수의 바닥은 언제냐? 기관들이 정신 차릴 때입니다. 이게 해외 시장이 아니고 이게 한국 시장이야.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야라는 부분.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차라리 이번에 그 일본의 어떤 그 한국 규제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매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삼성전자라든지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들은 팔고 있는 거죠. 삼성은 못 그렇죠. 이겨낸다고.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죠?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때랑 지금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때 7월 뭐 초부터 해가지고의 예상과 어제까지. 지금 불거지는 것, 그러니까 어제까지 했을 때 7월 초부터 지금까지의 예상과 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 일본과의 관계가 풀리지가 일단 않았고 그럼 왜냐하면 풀릴 거라고 생각했던 외국인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풀리지도 않았고 뭔가 그 이후에 뭐 금융 제재가 됐든 뭐 어떤 제재가 됐든 분명히 추가적인 뭐가 나올 때 오히려 얘네가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관이 판 것 같아요. 미리. 미리 도망갔다. 그러니까 네. 미리 도망간 거죠. 환율 튈 거라고 생각을 했고 환율이 튀면은 외국인이 팔 거니까 그렇죠. 외국인이 팔면은 이제 지수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리 좀 팔자. 미리 좀 팔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팔았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세게 지금 팔아놓은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지수의 바닥을 MSCI라든지 하는 쪽으로 보기보다는 기관들이 다시금 순매수가 언제부터 시작해 좀 기조적으로 좀 유입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심리적인 어떤 포인트 자체가 전 시장의 바닥을 보는데 주요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면에 있어서는 그 5월달에 5월 하순이 사실은 우리 MSCI 과정에서는 1차 네, 매도 그렇죠. 시점이었는데 그때 5월 한 20일에서 5월 말까지 있었던 수급을 보면 그때 외국인들이 한 1조 5천억을 팔았을 때 그때 그걸 받은 게 기관이거든요. 네. 그때. 그래서 네. 저는 생각하는 게 기관이 우리 파트너님 말씀하신 대로 정신 차린다라고 제일은 하는 기억 게 안 나신 거죠? 강준혁이라고 합니다. 네, 강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준혁입니다. 네. 기관이 노림수를 갖고 있든 아니면 정신을 차리든 이런 시점이 결국은 너무나 우리가 뭐 100명 전부 다 알고 있는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 수급이 자동방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5월 고 25일에서 28일 그때쯤 화력을 집중해 가지고 사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선매도 하고 있다고 봐요. 예. 그때 정신 차릴 거고 그때 역할 해줄 거고 이미 뭐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지니까 지금 연기금이 놀라가지고 8월 초부터 지금 막 갑자기 작동을 하고 있는데 네. 걔네들 스탠스도 뭐 간헐적으로 계속 시장을 받치는 역할까지 못 하는데 아이고야 싸구나. 그렇죠. 예, 지금 자, 근데 싸구날까요? 아니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저는 싸구나 인식이 있다. 싸구나 의식이죠. 걔네가 문외화가 우리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독재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식이 있다고 볼까요? 아니, 옛날처럼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고 우리가 증시 안정화 대책은 낼 수는 있지만 네. 윤전기를 돌려라 증시를 사자 뭐 아니 이런 근데 식의 제가 말하는 개념은 건 아니기 누가 때문에. 시켰다라는 게 아니고 이게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매수에 들어갈 때 뭐 증권사에 계실 때도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네. 어떤 포인트를 정해놓고 있다가 그 포인트 밑으로 딱 떨어지면 자금 집행이 가능해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구간마다. 그러니까 그 구간을 단순하게 터치한 게 아니냐 이거죠. 터치하면 어차피 브로커들이 영업을 해놨던 자금들은 쏴지거든요. 그럼 걔들은 자동적으로 인덱스 매매가
어차피 진행이 될 그렇죠.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싼 구간으로 진입을 하니까 국민연금은 쏘는 그러한 형태가. 그러니까 이게 된다니까. 더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느냐는 더, 거죠. 더 하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럼 더 더 떨어져야 나올 되는데. 건 있고 네. 더 살 수도 있고 네. 더 살 준비도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예. 자, 그래요. 일단은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일단 코스피가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서 좀 지지를 줄라다가 말고 줄라다가 말고 조금 힘은 약해요. 근데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기간으로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빨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8월 말 정도의 빨리 의견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 갖고 있고 있었고. 네.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어제 아침에 9시 한 3, 40분쯤 밀렸던 1891포인트를 바닥이었으면 좋겠다고 다들 그렇죠. 생각하고 다 그렇게 있을 거예요. 생각하죠, 지금. 오늘 밀렸지만 1900을 안 깨고서 저점이 형성됐기 때문에 네.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엊그제 계속 나와서도 말씀드리는 게 적어도 쌍바닥의 저점이 형성되거나 아니면 그걸 살짝 깨는 수준으로 한 번 더 충격파가 나와서 오늘 좀 수급상으로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든 게 왜 개인이 사냔 말이죠. 오늘 빠지는 코스피를. 그런 어제 그렇게 잔뜩 팔다가 오늘 뭐가 좋아서 다시 사느냐. 연속으로 한 5천억 이상 수매도가 나오는 시장이 연결이 돼야지만 진바닥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내일 아침에 또 잠깐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자, 그럼 우리 이 얘기 기왕 나온 김에 우리가 이제 언제쯤 지지가 가능할까요라는 일단 뭐 소 주제를 갖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한 건 어떻게 보세요?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추가 하락을 예상을 하니까 제가 바닥을 1800 초반으로 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내일도 확 떨어질 거라고 좀 보세요. 내일 미국 장이 지금 안 좋던데. 그죠? 그래서 미국 장이 오늘 새벽 사이에 갑자기 돌려놓지 않는 이상은 네. 사실 오늘 시장의 코스닥의 반등 이틀 동안 10% 빠졌으니 지금 포스닥 얘기를 할 때는 아니지만 네네네. 장이 어쨌든 10% 간. 빠져서 지금 2% 돌려놨거든요. 네. 20% 돌려놨어요. 근데 코스피 시장은 그마저도 돌리지도 못하고 또 마이너스로 끝나서 1900선에 아슬아슬할 정도로 지금 걸쳐놨는데 네. 내일 아침에 이 정도면은 우리가 오늘 기대했던 반대매 물량이라는 것들이 어제 미국 시장 끝난 거 보고서 꾸역꾸역 막았을 거예요. 야, 오늘만 버티면 된다. 비율 유지 되니까 오늘 어떻게든 사수해라고 해서 오늘 아침 지수들이 생각보다 낮지 않았거든요. 물론 초반에 9시 반에 8시 반에 나올 때는 뭐 7, 80포인트 빠지는 것처럼 그랬지만 그냥 약보합 정도나 강보합 쪽으로 출발하면서 거의 반대 매매가 안 나왔던지 방어가 됐는데 이게 이제 내일이면 보물처럼 그쵸, 네. 터져 나올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지수는 글쎄요, 제가 뭐 포인트 자꾸 못 맞추는데 말씀드리니까 뭐하지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1800 한 80선 정도까지 밀리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 바닥 뭐 이런 부분보다 추가 하락 이런 거보다 우리 지금 보통 이제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 예전에 좀 많이 물리신 분들은 아 이제 한번 왕창 담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네. 뭔가 탈출할 수 있는 부분이 언제쯤일 것인가 뭐 추가 매수를 한다고 가장 중요한 하면 거죠, 좋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애매하다 싶을 때는 저는 뭐 오늘도 뭐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만은 서해안이 조수간만이 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빠지면은 조개를 캐는 게 맞고 물이 들어오면 낚시하러 이제 곧 배 띄우면 되는 건데 그러면 굉장히 쉽죠. 근데 딱 가보니까 물이 발등 위에 차량차량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제 물 들어오는갑다 그리고 배 띄웠는데 물이 빠져나가는 거면 완전 바보 되는 거고 그렇죠. 배값은 내야 되니까 아 이제 물이 이제 빠지는갑다 싶어서 조기 캐려고 열심히 캐다 보니까 물이 막 들어오면 갯벌은 빨리 도망치지도 못하거든요. 이게 네. 무슨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이렇죠. 바닥이다 생각해서 공략을 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그냥 바닷가에 좀 서 있어 보면 알아요. 좀 서 있다 보면 발등에서 물이 발목까지 올라오면 야 이제 이거는 이 물이 들어오는 여기서 거니까 이거냐. 네. 낚싯배를 빌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움직이신 게 낫고 뭐 발등에서 물이 빠져가지고 이제 발바닥 근처까지 내려오면 아 이거 조기 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아예 바닥이다 이거 바닥이 오면은 공략을 한다 1800에서 공략을 한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공략을 했는데 바닥이 아니면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 완전히 바닥에 잡는 것보다는 한 템포 움직이는 걸 보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확인하지 않고서는 움직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라이언 투자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좋은 같습니다. 생각. 그리고 아주 뭐 현안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시장에서 내가 바닥 잡고서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많이 내가 좀 물려 있다 보니까 마지막 소위 우리가 이제 시쳇말로 분노 베팅이라고 하는 마지막을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나요? 조금 덜 먹더라도 확인을 다 하고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게 일단 두 분의 좀 공통된 의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훨씬 재미있는데 참 할 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시장이 오를 때 이런 걸 했었어야지 그래요. 재미있으면서. 앞으로 이렇게 자주 하죠. 예. 자, 이제 이번에는 코스닥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코스닥은 뭐 아까 얘기하셨는데 10%가 빠져놓고 그중에 20%에 불과한 2%를 돌려놨어요. 2%를 돌려놓은 거를 가지고도 하지만 사람들은 또 사도 되나?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 심리상. 네. 의미가 좀 있을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동현 파트너 어때요? 오늘 아침에 사가지고 장중 뭐 단타라든가 아니면 단기 매매 하셨던 분들한테 분명히 오늘 좋은 기회가 있었던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보합선 근처 출발해가지고 뭐 10%대 이런 상승 보였던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발품 파시고 손품 파셨으면 오늘 뭐 지수 오른 거 이상으로 좋은 성과들 올리셨을 텐데 그게 우리 시장의 분위기상 연속 상승이라든가 연속 에너지가 지금 굉장히 없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린 게 어떻게든 저점에서 잘 사셔가지고 수익이 뭐 5%든 6%든 나시면 조금 물렸던 것까지 같이 엎어가지고서 줄여서 현금 비중을 가능한 한 높이셔야 된다. 다음번 하락이 또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사실 그게 뭐 다 그림같이 되는 게 아니니까 오늘 어떻게든 또 사기만 해서 기분 좋았던 분들은 내일 조금 더 힘들어지는 그런 시장이 될 테니 오늘 처리하신 분들이야 의미 있는 상승이지만 오늘 비중을 줄이지 못했거나 아니면 100% 비중을 거의 다 안고서 넘어가신 분들한테는 오늘 상승 사실 의미가 별로 없죠. 하루만 약간 기분이 조금 좋았다가 내일 되면 아유 어제 괜히 샀네 이런 거 느끼실 하루짜리다? 보니까 하루짜리에 가깝죠.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밤에 꿈꾸다가 경기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코스닥은 아까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네. 기관들이 우리 시장을 너무 많이 팔고 있다. 네. 기관들이 많이 팔아서 시장이 좀 많이 어그러졌다. 그동안 사실은 외국인들은 좀 사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쉽게 살 수 있는 시장은 PG 코스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더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거기 안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여러 악재들도 일단 있었는데 저는 지수 보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네. 이 코스닥 지수를 보려고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탄탄해야 되는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제약바이오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고 지금 투심이 아예 뭐 살아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죠. 뭐 9월 달에 호재가 있는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뭐 좀 와장창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기 때문에 지수는 보기엔 조금 힘든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코스닥 종목들은 일본의 무역 규제 때문에 또 심심찮게 또 재미를 보는 종목들이 그러게요. 많지 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코스닥은 지수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종목으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런 그 중에서 좀 뒤에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일단은 뭐 코스닥 종목들 안에서 지금 기관이 팔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기관이 이제 좀 많이 팔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는 기관이 사는 종목으로 사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기관이 팔고 있는데 많진 않지만 예, 그래도 다 고르면 팔지는 되니까. 않고 이제 또 네. 사는 종목들도 있을 거니까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는 여전히 좀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수는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요즘 뭐 지수가 튼튼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보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혹은 뭐 지수 전체적으로 봐서 뭐 ETF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아주 종목으로 그 중에서도 아까 우리 계속 이제 뭐 기관이 워낙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기관이 좀 혹시나 사는 종목들을 잘 골라보면 또 그 안에서 심심치 않게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공매도 금지 카드 패닉 진정제 될까? 그야말로 패닉인데 이놈의 패닉. 자,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요. 그랬더니 뭐 이걸 이제 와서 얘기하냐부터 해가지고 뭐 말들이 참 많기도 한데 자, 김동현 파트너님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시장에 좀 도움이 될까요? 과거 사례도 그렇고 사실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네. 네, 그 공매도라는 게 사실 그 타이밍 공매도 금지라고 하는 정책의 타이밍이 그래도 좀 중요하겠는데 거의 뭐 사후 약방문이죠. 거의 다 내려온 상태에서 공매도 좀 뭐 금지를 한다는 건 조금 그래서 내일 아마 장 내리면 내일 낮에라도 발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시장을 그래서 다시 환호성을 느끼게끔 돌린다 이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중국에서 작년도 재작년도에 발표한 게 전기차 보조금 없앤다고 하니까 무슨 현상이 났느냐? 전기차에 대한 가수요가 일어났거든요. 네. 저는 마찬가지 같아요. 공매도 없앤다 그러면 없애기 전에 공매도 무진장 쳐버리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공매도의 가수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일단 오히려 들고요. 빌려놨던 거를 지금 쏟아버린다. 그렇죠. 네, 예, 그것도 뭐 가능하죠. 대차 거래 네. 지금 잔고 보면은 제가 뭐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만 자료 한번 같이 볼까요? 예, 대차 잔고 자료 뭐 잔고가 지금 올해 초에 52조 대에서 네. 5조 원 이상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한 57조까지 왔네요. 네, 57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저것들 잠재적으로 공매도 물량으로 얼마든지 투여가 가능한데 야 지금 막판 심리로 해서 공매도 당분간 못해? 3개월 뭐 지난 그 2011년도 2008년도 생각하면은 8개월 이렇게 묶였단 말이에요. 묶이기 전에 시원하게 한번 쳐보자 이런 생각이 한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 2008년도와 2011년도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도 공매도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금지를 못 시켜요. 과거 제일 빨랐던 사례가 2011년도고 네. 그 전에 2008년도 이렇게 두 번밖에 없거든요. 네. 작년 10월 말에 그 한 달 내내 폭락이 있을 때도 우리 라이언 투자가님들이 그렇게 청원을 많이 넣었지만 끝내 공매도 금지까지 안 하고 그냥 한 달을 끝냈거든요. 네. 이번에 뭐 조금 선제적이다 이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뭐 증권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쳐야 되는 그쵸, 문제도 네. 있기 때문에 이게 해라고 해서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준비를 막 오늘 아마 박차를 가해서 거의 다 마련은 한 것 같아요. 뉘앙스 나오는 거 보니까. 네. 근데 2008년도에 8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했는데 코스닥이 10% 오르긴 했는데 코스피는 3% 빠졌고요. 최근에 2011년도에 했을 때 3개월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는 12% 빠졌고 코스닥은 9.9%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장에서는 공매도 가지고서 시장을 방어할 수 있거나 투심을 돌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게 공매도다. 그리고 뭐 30% 변하는 거를 뭐 10%든 이렇게 또 막는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변동성을 이제 최소화한다는 면에 있어서 안전판 역할을 할 것 같지만 항상 안 좋을 때 보면 대책 나오지만 그 대책이 1차 대책 가지고서 시장이 마무리되고 그냥 시원하게 진짜 바닥 잡고서 올라가는 예는 과거에 제가 본 30년 동안에는 거의 없었다는 거죠. 네. 2차, 3차 대책까지 나와줘야 이제 정부의 대책에 대한 신빙성에 조금 신뢰를 가지면서 시장의 안정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 빠질 때 나온 우리나라 대책이 뭐예요? 스케일업 펀드 2천억 있던 거 3천억 추가해가지고 5천억 집행한다는데 그 스케일업 그때 집행했으면 그마저도 아마 깨졌을 텐데 마저 그쵸. 집행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근데 중국은 이런 상황 비슷하면 몇십 조를 갖다 붓고 이러는데 그렇게 빠지는 데다가 5천억 정도 설정해가지고서 이게 대책이 그쵸, 이렇게 내놓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 정부의 대책이 너무 많은 신경 쓰실 게 많으니까 그렇지만 증권 쪽의 대책이 사실 너무나 미온적이다. 미온하고 네. 소소하고 우리 갈증을 뭐 진짜 완화시키기에는 너무나 진짜 조족지혈의 대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시장을 막 올리기 위한 그 주제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는데 어떠세요? 뭐 생각하실 때? 애가 어디 이제 감기 걸려서 아픈데 네. 병원 가자 그러니까 애가 안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탕 하나 물리는 거하고 비슷한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매도가 많아서 시장이 밀리냐? 그렇죠. 그게 아닌데. 그거 아니죠. 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시장이 밀릴 때 증시부양책 나와가지고 제대로 먹힌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이게 돌아서는 여심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선물 공세를 아무리 해봤자 늦은 거죠. 오늘 그렇죠? 비유가 뭐 아주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적응을 하나 봅니다. 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증시 부양책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규제를 어떻게 발을 푸느냐. 그쵸. 그리고 그쪽이 이제, 주제죠, 사실은. 네. 차라리 지금 제가 생각하는 증시 부양책 비슷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환을 방어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차라리 시장의 지금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는 부분을 정부가 찍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는 방어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 뭐 공매도를 이제 못하게 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이게 사탕 물린다 그래서 병이 낫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부양책을 할 바에는 다시 3시 반 마감을 3시로나 좀 돌려줬으면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별로 저는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되게 기가 막힌 생각이 하나 있는데 증시를 올리고 네. 개인 투자가도 어떻게 보면 만족스러울 수도 있는 정책이 하나 있어요. 생각나는 게 뭐죠? 공매도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한테 공매도를 풀어주는 거예요.
평평한 운동장을 개인들한 지금 그쵸. 사실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사실은 원래는 그거죠. 그게 네. 더 맞죠. 네. 공매도라고 하는 정책이 원래 태생이 나오면 안 되는 정책이 아니고 이상급등에 대한 뭐 방어라든가 아니면 시장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으면 이게 과거 한 2, 30년 동안에 두 번밖에 못했던 거는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쉽게 결정을 못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개인 투자가들한테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 8월 달부터 뭐 개인 공매도가 가능하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데도 최근에 있는데 네. 그게 됐을 때 사실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부작용이자 시장한테는 긍정적인 작용이 뭐냐? 개인 공매도가 많이 쳐진 종목들 그 이상 급등하는 현상 나온다고요. 그렇죠. 개인들 그렇게 공매도 많이 친 것들 오히려 기관이나 크게 외국인들이 올라서. 예, 치고 올려가지고 또 한 번 개인들 당황시키는 그렇죠. 네. 그런 시장이 나올 것 같아서 사실은 시장 쪽으로만 보면은 개인 공매도를 차라리 허용해 주는 게 아마 더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인데 이게 뭐 부작용이 수단- 크니까 사실은 그것도 그렇죠. 그게 네, 아무 엄청난 때나 할수 부작용이에요. 있는 것도 왜냐하면 아니고. 개인분들이 잘 모르시고 이거 안 되라고 해가지고 쳤는데 기관하고 밀어버리면 외국인이 뭐, 붙어가지고 네. 위로 올려버리면 이건 뭐 풋옵션, 콜옵션 그쵸. 매도해가지고 당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네. 이런 부작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죽 절박하니까 우리도 같이 공매도 칠 수 있게 해줘 지금 이런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은 어떨까요? 그래도 네, 공매도 때문에 고생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럼 뭐 우리 지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공매도 때문에 고생했던 종목들은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뭐 여지는 없을까? 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도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러잖아요. 종목이 많이 밀려서 못 가. 네. 그래서 보니까 공매도가 많았네. 그러니까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이는 이제 오르기가 좀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생각을 사후적인 하는데 핑계로 많이. 네, 그게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종목이 많이 올랐네. 실적 따져보니까 실적이 좋아. 아, 실적 좋은 종목들만 오르네.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매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쇼커버하면서 이제 많이 올라가는 그렇죠. 종목도 있고 공매도가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쇼커버를 못하고 그냥 밀려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모멘텀 자체가 약하니까 차라리 밀릴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런 거지 저는 단순히 공매도가 많다라고 해서 종목이 못 오른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똑같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보면 실적 좋은데 완전히 바닥에 꽂혀 있는 종목들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공매도 금지 부분에서 사실은 별로 먹을 거는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의견이세요 혹시? 네, 저도 뭐 동감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미중 환율 전쟁 확전, 환율 불안 시 당국 개입. 뭐 모든 말이 다 들어있네요. 미중 환율 전쟁 확전에 환율 불안 시 당국 개입. 자, 1,200원을 일단 뚫었습니다. 1,200원 뚫고 나서 사실 뭐 바로 치고 내려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꽤 안정적으로 1,200원 위에서 자리를 좀 잡는 모습이고 오히려 1,200 막 40원, 50원까지 간다라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정이 좀 되고 내려올 수 있을까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먼저 강준엽 파트님.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미국이 금리를 예전에 0.25bp 인하를 할 때 네. 금리 인하하는 게 좋은 거냐? 0.5bp 인하할 걸 0.25bp만 인하해서 이거 퍼센트. 네, 네. 실망이냐? 네. 절대 실망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체 그림을 그려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를 때렸다, 그렇죠? 관세를 네. 때리니까 중국에서도 미국한테 관세를 이제 했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미약했죠. 교육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그걸로는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위엔화를 그냥 약세로 보내버리는 그쵸. 거죠. 네. 관세 효과만큼 위엔화를 약세로 그냥 보내버리니까 일단은 방어가 되죠. 방어가 되는 네. 거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요거 봐라.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거기를 아무렇지도 위엔화를 않아.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시진핑은 인민은행장이다. 나는 네. 그게 아니지 않냐. 네. 그러면은 우리 지금 FOMC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지금 손발이 맞아야지. 나를 도와서 지금 미국이 위대하게 이제 가는 이 네. 전쟁에서 이기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종용을 했단 말이죠. 네. 이번에 0.25bp%를 이제 인하를 했잖아요. 인하를 딱
하는 그거는 사실은 뭐냐하면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칼자루를 쥐어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곧장 얘기가 나온 게 또 관세 10% 때리는 네네.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중국은 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위에나,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나를 또 약세로 보냈는데 예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7.3위안, 4위안 정도가 돼야 일단 그걸 관세 부분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딱 그 수준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확전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면 위에나가 약세로는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더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봐야 알겠죠. 이게 네. 어디까지 갈지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통화가 기축 통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든 달러가 강세로 가든 우리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다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소위 말해 종속되어 있는 그 통화를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은 무역 비중이 높은 나라를 따라서 움직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5% 이상을 지금 중국이랑 하죠. 중국하고 지금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위에나가 그렇게 약세로 가면 우리나라 원화도 약세로 가겠네. 사실은 지금 환이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는 부분이 위에나의 이제 위에나 환율하고 같이 움직이는 나라들은 대부분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당국이 개입을 한다라고 해서 이걸 약간 좀 늦출 수 있다라는 아예 이제 강한 시그널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앞서서 얘기했던 미국하고 중국 간의 어떤 무역에 이제 위에나가 더 이상 약세 흐름을 보이기보다는 좀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보이기 전까지는 화는 좀 많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걱정을 하는 게 아까 이제 우리 첫 번째 주제에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겠냐 네.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냥 좀 머뭇거렸던 게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팔면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는 그쵸, 거죠. 네. 지금은 기관이 팔아서 이 정도 지금 충격을 받은 건데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파느냐 안 파느냐는 지금 이제 어차피 우리나라 환율도 거의 상당 근처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위로 뻗는 모습을 보이면 외국인들 매도까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 제가 이제 요거는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의 포인트는 그냥 환율입니다. 환율이기 때문에 그쵸, 네. 환율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가 고점이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건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아까 첫 번째 이제 주제를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다가 자꾸 이제 좀 막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막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했던 게 어쩌면 제 머리가 그쪽으로 가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 조사를 해본 결과를 보니까 지금 일단은 뭐 어쨌든 달러하고 우리나라가 아주 뭐 동조해서 움직이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그래도 달러가 올라가면 원화는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근데 지금 당장 달러가 때문에 원화가 약세냐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위안화가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질 때 원화가 떨어져지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또 엔화는 치고 오르고 있거든요. 엔화는 엄청 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웃기는 건 금 가격이 엄청 강해요. 달러가 오르는데 금 가격이 오르는 거는 굉장히 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잘 없는 일인데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뭐 환이 뭐 이래서가 아니라 이거 안전자산에 대한 베팅이 엄청 세다라는 생각이 저 머릿속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엔화를 보니까 엔화도 세고 달러 세고 금 세고 이래 버리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럼 우리나라가 최근에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좀 위기를 겪었을 때 좀 보니까 2008년에는 사실 뭐 글로벌이 다 무너졌으니까 버리고 10년, 16년에 뭐 유럽이 위기 왔을 때나 중국이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원화가 1250원, 40원 이 정도 수준까지 치솟았었어요. 그럼 이 수준이 일단은 첫 번째 가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여기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용인하고 보내줄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느껴지는 거고 제가 그러면 거기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체력이 약하냐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드리는 말씀인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을 좀 살펴봤더니 이 금융기관들의 CDS 프리미엄을 좀 봤는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되고 그 다음부터 CDS 프리미엄이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크레딧 디폴트 수업이라는 게 빵 올라갔어요. 크레딧 디폴트 수업 뭐 시청자분들은 뭐 알려드리자면 이게 높으면 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망할 가능성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금융보복을 하더라도 충분한 체력이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CDS 프리미엄은 엄청나게 뛰고 있어요. 8월 1일부터 지금 6일까지만 올라온 걸 보더라도 지금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채 5년물에 대해서 이게 1일 날 30.6bp가 지금 36bp예요. 그러니까 20%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0.6bp 뭐 6bp밖에 안 되는 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20%거든요.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거기만 잠깐 그러냐? 그것도 아니고 산업은행도 30.5bp가 36bp로
이것도 5.5bp 올랐고 기업은행도 그렇고 다 20% 가까이 오르고 있고 금융기관이 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에 누군가는 베팅을 하고 있다는 뜻이랑 똑같거든요. 이건. 그럼 이게 과연 우리나라를 보는 이렇게 CDS 프리미엄에 베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외국인 투자자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서 만약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활로로 작용을 한다면 그러면 뭐 사실 내일부터라도 어쩌면 위험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아까 자꾸 첫 번째 주제를 했을 때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한번 물어보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차피 환율 얘기를 할 거니까 그때 좀 이제 여쭤보다라고 말씀을 좀 했었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바본 건데. 이게 그쵸, 어떻게 보면 얘기냐면, 좀 너무 극단적인 그쵸? 케이스긴 그러니까 해요. 둘 중에 하나는 바본 건데 일본의 무역 규제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 계속 사고 있는 주식을 사고 있는 그 외국인이 바본 거냐? 네. 아니면 우리나라가 무역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미국하고 중국 간의 어떤 무역 규제 전쟁 부분에서 좀 데미지를 좀 크게 입을 거다 환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 부분에 이제 베팅하는 외국인이 똑똑한 거냐? 네. 뭐이 부분이 지금 이제 판가름이 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저는 일단 사실은 이제 이렇죠. 이게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을 보니까 좀 큰 폭으로 하락은 하는 그런 모습은 일단 네. 보입니다만은 지금의 어떤 모습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금 말고는 어떤 안전자산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엔화가 이제 강세로 가고는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달러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달러는 같아요. 지금 상승 추세 네. 중에 있습니다. 그냥. 추세가 아니고 이제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조금 떨어지고 그렇죠. 있어요. 단기적으로 네.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고는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엔의 어떤 강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하나 생각을 해볼 게 네. 지금 일본의 소재 산업도 사실 이런 거죠. 일본이 무역 규제를 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하는 기업들이 타격을 받으면 그럼 우리만 타격을 받고 일본은 타격을 안 받느냐? 외국인이 볼 때는 일본은 괜찮고 경제가 우리만 타격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거는 아무도 그건 아니다라고 모르는 생각을 거죠. 하잖아요. 네, 네. 타격을 받으면 같이 타격을 받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왜 우리만 빠지냐? 저쪽은 안 빠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까 제가 얘기를 했다시피 우리 시장에서는 양대 시장 모두가 외국인이 다 바치고 있는데 한쪽은 기관이 많이 팔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밀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네, 제가 네, 수치를 네. 따져보니까 이제 그런 수치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요 부분만 보고 지금 시장이 더 이상 추가 하락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보기보다는 실제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국인이 실제 빠져나가는지를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지 역시나 않느냐. 두들겨 보고가 좀 낫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제가 이제 촉이 좀 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라이언 투자분들이 또 투자를 하실 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연관성이 쫙 연결이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게 먼저 움직여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1250원까지는 일단 용인이다. 그렇죠? 네. 1250원까지는 올라도 외국인들이 팔지 않을 가능성은 있는 그래서 걸로 좀 참아줄 가능성이 네. 오히려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1250원 이후로 튀면은 시장 진짜 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까 얘기를 했는 것처럼 발목까지 물 차오르기 전까지는 지금 그냥 섣불리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김동엽 파트너한테도 물어볼 텐데 이 환율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세요? 뭐 우리 얘기할 때 보니까 뭐 조금 지켜보자라는 얘기가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사실은 좀 위험 수준이라고 보는 입장이고 지금이 어떠세요? 굉장히 첨예하고 위험한 지표죠. 그쵸, 환율이 네. 뭐 방향성은 알겠는데 그게 뭐 하루에 한 15원, 20원씩 올라 버리는 그건 막 현상이 나오면 급등주예요. 보면. 요새는 진짜 그래요, 근데. 시장 경기를 일으키게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그게 며칠 뒤나 조금 지나 보면 그게 굉장히 과도했다라는 게 사후 평가로 나오지만 그때 나오는 현상 자체에 대해서 시장이 그냥 반응한다라는 거에 또 그쵸. 우리는 네. 그 며칠 상간에 어떤 선택에 의해서 큰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뭐 보수적으로 가서 그 위험을 좀 피했다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나라 입장은 그 중국이 엊그저께 갑자기 치리안 비슷하게 되면서 환율 조작국에 그냥 지정을 당해버렸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일설의 기사에 의하면은 뭐 트럼프가 욱해가지고서 갑자기 그냥 환율 조작 이러니까 한두 시간 있다가 그 재무부에서 환율 조작국 지정해 버리는데 그게 사실은 어떤 규정이나 뭐 정례가 어떤 그 보고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멋대로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지금 집행을 해버린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환율 조작국이라는 거에 이제 당에 그런 거에 같이 들어가진 않아야 되니까 10월 달까지는 뭐 상황이 안 좋아서 그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의 위안화가 7위안대를 현실적으로 뚫고 뭐 7.2, 7.3까지 가더라도 당국의 개입이라는 게 달러를 좀 풀어서라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1,250원에 대해서 이제 마지노선 잡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선까지는 시장이 갑자기 튀어오를 수는 있으나 고선 위로는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넘어가면 환율 조작국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미국 쪽에서 인식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뭐 환율 조작이라고 하는 것도 원화 절상을 시키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절하를 시키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절상 쪽으로 어떻게든 유도를 할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러면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중국을 했으니까 그럼 위안이 강세를 보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원래는 칭찬 받으려면. 근데 7위안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더니 더 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죠. 아까 얘기했는 거 똑같은 거죠. 저는 계속 안전자산, 안전자산 베팅이 세다는 거죠. 얘들이 아니고 미국이 지금 중국한테 계속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압박을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압박을 넣는데 중국은 이걸 피해 나갈 수 있는 거는 위안화를 약세로 보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7위안 위로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가 전 세계 이목이. 그러니까 7위안 위로 올라가면 야 이게 중국 위안이 너무 약세로 가니까 우리 위안을 못 갖고 있겠다.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축통화니까 네. 이걸 많이 팔아야 되겠다. 이래버리면은 위안화가 완전히 꼬이는 거죠. 그쵸. 이때부터는. 그거에 대한 기준선 자체를 보통 이제 7위안 정도를 두고 그쵸. 보고 네. 있는 건데 아까 얘기했는 거하고 똑같이 이번 전쟁에서 중국도 뒤로 물러설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장 하는 얘기가 관세를 부과하니까 얘는 그냥 위안화를 약세로 보내니까 트럼프가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받으니까 환율 조작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환율 조작국으로 이걸 지정을 해가지고 중국이 크게 타격받을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IMF에서 이게 그 실사가 들어가고 하는 네. 부분이 조금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아니면은 거기 공고 자체가 기본적으로 WTO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야 환율을 이제 강세로 좀 만들어라라고 공고는 할 수도 있어도 어차피 WTO가 강제 조항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한을 직접 가하는 그렇죠. 것도 1년 뒤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 전쟁 자체가 이제 지속이 되는지를 일단 봐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아까 얘기할 때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도 위에나 따라서 같이 가버리면은 우리도 이제 약세로 가면 너무 약세로 가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 금융 당국에서 이걸 좀 조절을 하겠다라고 하면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 전혀 위험할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요? 타겟 안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얘기냐 하면 네.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죠. 그렇죠. 네. 계속 미사일을 쏘는데 ICBM을 안 쏘니까 미국이 하는 얘기는 괜찮다. 근데 아무리 타겟이 그쵸?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글로벌리 투자의 방향성인 거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이 그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느냐 안 하는 아, 환율이 그거요? 위로 네. 튀냐 안 튀냐의 문제 네. 말고 곧장 그 얘기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그때까지는? 같아서 그거는 미국의 타겟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네.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 얼마 전에 타겟은 전부 다 중국을 향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아까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환전쟁이 제대로 일어나면 네. 원화가 그렇죠. 원화는 어쩔 수 없이 위안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수수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러면 이제 진짜 정말 원화가 음. 극도의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것도 자꾸 제 레이더에 그게 보이니까 저는 이제 오늘 만나면 오늘 누구 나오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우리 작가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두 분 나오신다길래 잘 됐다 물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도 제 아이디어를 좀 갖고 온 거죠. 자, 뭐 그렇고요. 그리고 네. 아까 CDS 프리미엄 올랐는 거는 저번에 신용평가사가 그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뭘요? 우리나라가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딱 되자마자 곧장 신용평가기관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이걸로 인해서 한국의 신용 등급을 낮출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신용 등급을 낮춘다라는 얘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신용도가 낮아지는 부분에서는 아까 얘기한 CDS 프리미엄이 프리미엄 높아질 자체가 수 있죠. 높아질 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신용평가사들이 항상 잘 맞추는 건 아니라서 만약에 그거에 기인했는 거라면은 네.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자, 안개 속 증시 위기를 기회로.
참 메아리 같은 주제가 나왔습니다. 자, 매수를 한다면 만약에 종목이나 업종을 고르는 기준 딱 이렇게 간단하게 1분씩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에 산다면 예. 뭔가 기준을 잡고 사세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조금 오르거나 조금이라도 받아주는 느낌이 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사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다면 그러면 그때 뭔가 기준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뭐 두 가지 기준인데 하나는 실적과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다들 어렵고 뭐 장 빠질 때 보면 코스닥이 1,200개 종목 중에 1,100개씩 빠지는데 어떤 걸 사야 돼? 올라가는 건 일본하고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것들이나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 한정돼 갖고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찌 됐든 결국은 가장 베이스는 실적이거든요. 실적 좋은데 지금 같이 떨어지는 5G나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를 결국은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요새 주장하는 쪽이 아무래도 신용 물량 뭐 이런 거에 영향력이 덜한 요새 프리미엄도 많이 아까 프리미엄 말씀하셨는데 프리미엄 많이 없는 신규 상장주들 네. 이쪽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강준현 파트너는 어떠세요? 저는 아까 이런 거죠. 비 오면은 집신 팔면 돼. 비 오면 우산 팔면 되고. 그렇죠? 뭘? 해가 뜨면은 해가 뜨면 집신을 팔면 되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우산이 잘 안 팔리는 것 같은데 리스크 피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들이 많이 팔아서 밀리는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군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시장이 이런 식으로 막 움직여도 예를 들어서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은 미중무역 갈등이라든지 일본 규제라든지 하는 부분에 크게 리스크는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리스크를 피해서 종목군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특히 기관 매수하는 종목군들 중에서 리스크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악재가 좀 없는 종목군들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어때요? 뭐 두 분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니까 최근에 있는 악재들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눈에 보여요. 어떤 악재들이 있다가 하면 이 악재들을 좀 피해서 그나마 그 중에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로 한번 골라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마지막으로 좀 전달드리고요. 자, 김동현 파트너는 내일 오전 8시에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자주 드리고 있는데 뭐 내일도 만만치 않은 시장이 기대가 됩니다만 예상이 됩니다만 이 어려운 때 잔고를 어떻게든 유지시키면서 생존해야지만 다음번 좋은 장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부분을 내일 장중 내내 여러분들과 같이 맞대고 얘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내일 오전 8시에 공개 방송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변동성이 좀 심한 장이고 워낙 하락장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해서든 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좀 기다릴 수 있는 혹은 또 바닥을 찾을 수 있는 노하우를 전달드리는 시간 내일 오전 8시에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밤 12시 10분에는 유튜브 라이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에서는 환유라 너 참 위험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요. 12시 10분에 박재현 머니클럽 검색해서 들어오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두 분 늦은 시간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